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시간입니다. 최근에 무면허 10대들이 도로 위에서 폭주행위를 하다가 경찰 차량 부딪혀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그 부상을 입은 청소년과 부모의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차로 사람을 멈추게 했다, 과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적절한 공권력 시행이다라는 여당 대표의 말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뭐 8.15 이럴 때나 또 대규모 폭주족 이렇게 그렇죠. 등장할 때는 예.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 게 좀 특이했던 이유가 경찰이 차량으로 일단은 그 폭주족을 막았었습니다.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경찰청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이죠. 저녁 10시 48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면허가 없는 17세 군과 그날 그 같이 친구가 오토바이에 함께 탄 상태에서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 비디오 안에서 나오진 않지만 네. 폭죽을 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자 네.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과잉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경찰관이 이미 한번 제지를 했는데 도주를 한 건가요? 예, 경찰 쪽 먼저 이게 양 당사자 간의 이제 주장이니까 경찰 측 주장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하고 신호 위반을 15차례 이상 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경찰이 좀 정차를 지시했지만 그 A군은 오토바이를 계속 몰고 계속 도망을 가니 이제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 측 방금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청소년 측 주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으로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 쪽으로 핸들을 좌우로 틀면서 우리를 들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청소년의 이제 부모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범죄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를 탄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폭주족의 행동이 너무 위험하다. 다른 사고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막은 건 잘한 거다. 지금 여당 대표도 약간 그런 방식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경찰이 경찰차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나 교통을 제지하는 것 이게 어떤 수위인지 그게 매뉴얼에 있는 건지 혹은 그게 어느 정도 수위로 쓸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경찰 측에 제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현행 상황에서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음주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폭주족 차량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폭주족 차량을 앞쪽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옆쪽이나 뒤쪽에서 단속을 하고 혹시 이 단속하는 과정 속에서 2차의 가해가 발생하거나 2차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단속은 좀 자제하라. 이게 이제 매뉴얼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제가 볼 수 있는 CCTV는 한 3초 내지 4초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서 보면 유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경찰차가 중앙선 침범을 했는 모습도 보이는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그 경찰차가 먼저 중앙선 침범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경찰차를 피해서 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오토바이 핸들이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은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이 단속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법적인 관점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그 교통법규 위반은 면책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과실적으로 앞에 있는 오토바이 아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속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15차례 위반했는 모습을 전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단속이 과잉 단속인지 아니면 이 폭주족의 또 다른 위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인지는 사후에 나중에 이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이 나와야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놀라운 장면은
이제 사실상 좀 정면 충돌 모양처럼 와서 제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측면이나 후면에서 이제 안전하게 유도해서 멈추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정면에서 오는 경우는 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제재할 순간에 이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면 또 다른 2차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그렇죠. 있다라고 경찰이 생각했다면 저런 조치가 타당할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네. 그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서행을 해서 차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스피딩을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서 네. 그 자동차, 그 경찰차를 피해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뭐 CCTV를 확실하게 그렇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뭐 경찰 측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인 청소년이 잘못했는지는 보이는데 사실상 요 나오는 CCTV만으로는 경찰차가 한 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폭조종이 아니잖아요. 여러 대가 네.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면 중앙선을 침범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이 설명해야 된다. 라는 네. 점이고 또 오토바이 그 운전자인 청소년은 왜 마지막 순간에 서지 않고 그 순간에 속도를 내서 피해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당연히 서서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뭐 경찰이 뭐 헬멧을 쓰지 않고 무면허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발부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 경찰 측도 좀 과잉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그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조금 경찰의 공권력에 좀 순응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그 CCTV 안에서는 같이 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형사 강력 범죄 중에 날치기 뭐 좀 네네. 그런 사고들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네. 번호판을 특정해서 단속을 하거나 뭐 처벌을 낼 수는 없나요? 이게 이제 폭주족을 좀 보면 물론 뭐 폭주족 중에 뒤에 이제 그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번호판이 붙어 있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달리 그 번호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주족을 하는 지금 이 상황 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폭주족은 굉장히 도로를 점용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좀 많은 위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순간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반이 있을 때 뒤에 있는 번호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폭주족이 아니라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뭐 뒤에 번호판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분명히 막아야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요. 네. 뭐 그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를 들여다보는 경찰관의 탁월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도 일단은 지금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경찰 측에서 주장한 바대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네. 어떤 상황이 존재하니까 이 사이에서의 뭐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흉악범을 다룰 때도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서 중상해를 입히지는 않는 방식이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이번에 이 청소년 중에 운전자는 일단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인대가 파열되는 동승자도 네네.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입은 피해만으로는 지금 경찰이 좀 비난을 명키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게 뭐 경찰에게 뭐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한쪽 당사자에게 뭐 비난을 한다든가 반대편 당사자에게 뭐 이게 적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일단 저는 청소년이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청소년이 분명히 건강히 회복되어야 하고 네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과실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폭조족이 있을 때 과연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폭조족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옛날보다 오토바이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공휴일에 특히 이제 이런 폭조족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폭조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폭조족을 어떻게 단속하는 게 그 폭조족도 다치지 않으면서 또 일반 시민들의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물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쿠션을 만들어 놓고 잡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또 오토바이라는 게 골목골목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동이 훨씬 더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차량으로 잡기 어려운데,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개요와 사건의 여러 관계들 이제 살펴봤는데, 이걸 가지고 또 경찰의 물리력 대응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때는 경찰이 제대로 물리력 대응을 안 해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하고, 지금 사안에서는 분명히 위법을 한 행동이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잉이다. 이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면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그런 어떤 층간소음이라든가 거기서 원래 공권력 부재가 만들어져서 국민의 생명이 빼앗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좀 더 적법하고 올바른 공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5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즉 어떤 직무를 수행했을 때 경찰의 공권력으로 그 가해자가 다치거나 가해자가 뭐 이렇게 다른 행동에 어떤 불측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경찰관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오토바이 폭주족에게는 이 11조 5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게, 그 면책이 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죄거나, 즉 살인의 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들어간다든가,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국가 공권력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때, 절도와 강도에서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때 이걸 허용하는 것이 지금 같이 범칙,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잖아요. 다른 2차 가해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조 5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듯한데,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국가 공권력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입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찰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연합뉴스 보도 기사 제목인데요. 잘 되면 본전, 문제되면 내 탓. 그래서 몸을 사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나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도 애매하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폭주족 아이들 경찰이 정지명령 한다고 그 친구들이 멈춥니까? 경찰을 농락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 난폭 운전하다가 본인도 잘못될 수 있는데 경찰이 오히려 구해준 건 아니냐,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아까 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아주 과도할 만큼의 제지력을 써야 되느냐, 물리력을 써야 되느냐, 아직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더 모호해졌다, 이런 지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어떤 폭주족에 대한 단속의 효과성,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 이펙티브니스라 그러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이냐. 그 단속에서 그 폭주족이 다치지 않으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 생명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사실 폭주족들이 지나다니면서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 경험을 당해봤거든요. 사실 되게 무서운 경험이에요. 차 안에는 혼자 있는데 바깥에는 한 20, 30명이 몰려있는 그 시점에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에 그 폭주족이 저희 차를 감싸고 있을 때 나에게 혹시나 어떠한 행동을 할지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민의 생명도 지키면서 또 아니면 폭주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속의 효과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고민되어야 할 텐데, 곧 8월 15일이 되는데 좀 국가가,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논란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청소년 범죄도 예전에는 뭐 훈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좀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느 선까지 물리력을 쓸지 이게 참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폭주족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뭐 이런 네. 부분들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흉기로 인지를 위협하거나 대중들에게 큰 위해를 가할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이 망설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춰져 있다. 아까 이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예. 네네네. 일부러 특별히 실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물리력을 써서 행할 수 국민의 있다.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폭주족 관련된 사건 또 경찰의 물리력 관련된 사건 알아봤습니다.